저는 시각장애인 여성입니다. 운 좋게 1,000만금 복권에 당첨됐죠. 하지만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길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제삿날이야. 아무도 믿지 마. 범인은 이 차 안에 있어. 하지만 차 안에는 시부모님과 남편뿐인걸요. 제 이름은 관관.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인 건 아니에요. 8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우셨는지 사흘 전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무려 3천만 위안이나 되죠. 이 돈이면 해외에 나가서 최첨단 수술을 받기에 충분해요. 오늘은 당첨금을 수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기괴한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복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 1시간 뒤 당신은 목이 그여 죽게 될 거야. 복권도 누군가에게 빼앗기겠지. 1분 뒤 남편이 비타민을 먹으라고 할 거야. 먹지 마. 마침 이어폰을 끼고 있던 제 귀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박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것이었으니까요. 음성 메시지는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다음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꽉 감싸 쥐었습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 먹을 비타민이야. 잊지 말고 먹어. 뒷목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오한이 엄습했습니다. 경고가 설마 사실일까? 평소 들려주던 다정하고 따뜻한 말들이 이 순간만큼은 저승사자의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겉으로 태연한 척 물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단숨에 마시는 척하며 약을 혀 밑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틈을 타서 약을 즉시 뱉어냈습니다. 역시 맛이 이상했습니다. 이건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음구덩이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왜 저를 해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권 때문일까요?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요. 법 규정에 따르면 3천만 위안도 공동재산일 텐데 말이죠. 만약 그가 절반 그 이상을 원한다면요? 깊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공기 중에 옅은 피비린내와 악취가 맴돌고 있다는 것을요. 시력을 잃고 나면 후각이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냄새를 따라 구석에 쌓인 마대 자루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톡 건드리자 자루가 쓰러졌고 안에는 놀랍게도 시신 한 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시신의 목덜미 쪽을 만졌을 때 네잎클로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제 절친인 덩자오자오였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준 생일 선물이었거든요. 자오자오, 자오자오. 왜? 마음속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여기서 죽어 있는 걸까요? 문득 사흘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오자오가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례 없이 엄중한 말투로 말했죠. 관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내 남편 식구들에 관한 거야. 10분 뒤에 너희 집 아래 카페에서 보자. 하지만 그날 저는 카페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자오자오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궁금해하는 저에게 그는 싱긋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자오자오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대. 나보고 대신 데리러 가라고 하더라고. 저는 당시 속으로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자오자오는 그렇게 연락도 없이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문자 한 통 못 보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의구심은 곧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이 짜증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관, 부모님을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할 거야.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잖아. 지체하지 마. 제 첫 반응은 신고하는 것이었지만 안 됐습니다. 남편이 즉각 자오자오를 가로막을 수 있었다는 건 분명 제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외곽 지역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저에겐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명중시킬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더듬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요? 부모님은 차에 타셨어요. 타셨어. 너만 기다리고 계셔. 남편은 기색 없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압적인 태도로 저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뒷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완전히 차분해졌습니다. 집에서 수령지까지 운전해서 40분 거리. 절반은 고속도로, 절반은 샛길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부모님은 들뜬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천만 위안 받으면 나도 좋은 차 한 대 사야겠어. 집 건물도 리모델링할 수 있겠어. 우리 둘째 외삼촌네도 잊으면 안 돼. 거기도 새집 지어줄 돈을 줘야지. 그들은 제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마치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인 양 말이죠. 저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뒤에야 시부모님은 저를 똑바로 봐주며 말을 섞으셨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이 저와 결혼한 것을 늘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감정의 동요를 눈치챘는지 그때 내내 침묵하던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관관. 복권 어디 뒀어? 내가 보관해줄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시부모님이 즉각 거들고 나섰습니다. 다만 너무 성급해서 오히려 몰아붙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 눈도 불편한데. 어떻게 내가 받으러 가겠니? 그냥 우리한테 맡겨라. 한 가족인데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겁나니.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복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차에 타기 전엔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휴게소에서 그랬나 봐요. 어머님이랑 화장실 같이 갔을 때 휴지 꺼내다가 차가 갑자기 급제동했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가서 찾아. 못 찾으면 오늘 아무도 돌아갈 생각 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복권은 진작에 숨겨두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줄곧 내비게이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명동로 근처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던 것입니다. 그 휴게소 옆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가 출발한 지 15분이 지난 뒤 저는 복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벌 수 있고 동시에 탈출할 기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뒤 다들 흩어져서 찾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이 멀어지자마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관관, 너 이미 시신 봤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알아챘다는 사실에 무의식적으로 크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쓰지 마. 여기는 명덕 휴게소가 아니야. 처음부터 내비게이션대로 안 왔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가 차량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휴게소는 인적조차 없습니다. 경찰 같은 건 여기 없습니다. 저는 떨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난 널 해치지 않아. 자오자오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그는 다급한 말투였습니다. 관관. 지금부터 하는 말, 제발 나를 믿어줘. 우리 아버지는 사실 인신매매범이야. 혹시 비 오는 날의 살인마라고 들어봤어? 제 가슴속에 서늘한 한기가 서렸습니다. 당연히 들어봤습니다. 20년 전 잔인하게 여성 18명을 살해했던 털보라고 불리던 자. 피해자를 온갖 방법으로 욕보인 뒤 배를 갈라 죽이기를 즐겨서 붙여진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그는 범행 시간을 늘 비 오는 날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장마철 같은 날씨였죠. 치아가 서로 부딪히며 떨렸습니다.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자오자오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들은 왜 그녀를 죽인 거죠?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시아버지는 늘 매사에 조심스럽고 본 것을 좋아하는 소시민적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엔 지문이나 감정 기술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도망칠 수 있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실제로 백정 노릇을 하셨지. 집에서 돼지를 잡을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유독 흥분되곤 했어. 의심도 많으셔서 우리 휴대폰에 전부 도청 장치를 깔아두셨지. 덩자오자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손을 쓰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짓된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정체는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 어릴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 왜 우린 늘 이사를 다녀야 했는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떠돌며 살았는지. 관관, 난 진심으로 너랑 살고 싶어. 아버지는 복권을 손에 넣으면 널 살려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꼭 널 지켜줄게. 음악.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점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은 제 손에 차 키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난 원래 복권을 받으면 널 데리고 멀리 떠날 계획이었어. 그래서 이 휴게소 근처에 미리 차를 숨겨놨지. 지금은 시간이 없어. 먼저 차에 가 있어. 내가 합류할게. 말을 마친 그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몇 발자국 떼지도 않았는데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관관, 당신은 17분 뒤에 비오는 날의 살인마에게 목이 그여 죽게 될 거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인마를 피할 수 있을까요? 희미하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좀 보내주세요. 돈 생기니까 도망가겠다고? 어림없지. 남편이 빨리 도망쳐 라고 외친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지만 도저히 뒤를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남편조차도 시아버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지팡이를 끊임없이 두드리며 장애물을 피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더듬어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뛰어난 청각마저 빗소리에 잠시 빼앗겼습니다. 어쩌면 좋죠? 몇 분만 지나면 저는 19번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허둥지둥하는 사이 저는 어떤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시아버지가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62세였지만 체격은 웬만한 젊은이보다도 좋았습니다. 저는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숨소리가 위치를 노출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착한 우리 며느리. 어디 있니? 내 복권은 또 어디 있고? 공포가 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정하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구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휴대폰은 아주 특수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배포한 기기죠. 거기엔 자동 구조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3번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자동 위치 추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미 몇 통을 보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날카로운 벨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내내 무음 상태였다는 것을요. 울린 것은 시아버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안타깝구나. 내 휴대폰에서 발신되는 모든 내용은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다 차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 저는 차에 있을 때 이미 들통난 셈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메시지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은 관관입니다. 남편 식구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의 순진함을 조롱하듯이 말입니다. 하하. 내가 왜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걸 허락했는지 아니? 내가 눈먼 장님이라서야.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어디서 이런 바보 같고 눈먼 며느리를 또 구하겠니? 20년 동안 솜씨 발휘를 못했단다. 이런 날씨가 정말 딱이지. 제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텅 빈 폐공장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의 발소리가 사라졌다고 느낀 그 찰나.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저를 낚아챘습니다. 강건한 팔이 불쑥 나타나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헤헤, 우리 착한 며느리 여기 있었네. 열세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면 끝까지 눈이 멀어 있어야지. 저의 저항은 더 심한 매질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이것이 그 살인마의 습관입니다. 그는 여자의 목부터 공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는 표정을 말입니다. 살인마의 전적 중 3건이 살해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웅크린 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자 시아버지는 웃으며 제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해라, 복권 대체 어디 있니? 14복권. 복권 여기 있어요. 제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있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부스럭거리며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권이 물에 젖어 글자가 흐릿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당첨금 못 받는 건 아니겠지? 시아버지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라이트를 켜고 휴지를 찾아 복권의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는 반쯤 죽어가는 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쓸모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긴장으로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가 든 그 복권은 제가 예전에 샀던 가짜 복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지만 아주 미세한 빛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칠흑 같은 공장 안에서는 휴대폰 불빛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금입니다. 희미한 빛이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빛은 저에게 전례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접이식 지팡이 안에 숨겨진 단도를 뽑았습니다. 몸 안의 모든 힘을 폭발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순식간에 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의 등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습니다. 곧바로 제 손목을 낚아챘고 손에 든 칼은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신기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은 저의 가장 친밀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랑이를 걷어찼습니다. 혼란을 틈타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정중앙이었습니다. 15번, 2번, 다시 또 한 번. 칼을 뽑을 때 얼굴에 피가 튀었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엔 형용할 수 없는 쾌감뿐이었습니다. 살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자오자오가 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비어 있어서 작은 칼 한 자루를 숨길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녀는 공포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괴한 선물을 맞춤 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늘 이건 보안 검색 때도 통과 못한다고 그냥 장식용일 뿐이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고집스럽게 일단 가지고 있어 봐 라고 혹시 했습니다. 모르잖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홀린 듯이 이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제가 준 네잎클로버는 그녀에게 행운을 주지 못했지만 그녀가 준 선물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천둥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밖에서 남편의 간곡하고도 매혹적인 부름이 들려왔습니다. 샤오리, 어디 있어? 이제 안전해. 나와도 돼. 빨리 복권 바꾸러 가자. 16근은 다친 모양인지 빗소리에 섞인 목소리가 허약하고 드문드문 들려왔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저는 저혈당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사투로 온몸은 식은땀 범벅이었고 탈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에서 부스럭거리며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번을 더 부르더니 대답이 없자 남편의 말투가 돌변했습니다. 여기 없네. 빨리 다른 곳도 찾아봐. 멀리 못 갔을 거야.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부사일생의 기쁨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 아빠한테 살해당한 건 아니겠지. 당첨금 받으려면 걔를 데려가야 하잖아. 그래야 의심을 안 받지. 남편이 대꾸했습니다. 누가 모르나.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말이야. 못 참고 사람을 죽여놨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 여자는 다소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3천만 위안인데 한 명이라도 없어야 우리가 더 많이 나누지. 내 아버지는 사고뭉치야. 살려둬서 뭐해? 관관이랑 같이 공멸해버리는 게 제일 좋지. 가볍게 던지는 그 말들에 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코끝까지 차오르는 거친 숨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빗물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제가 흘리는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그 여자, 남편과 한패인 그 여자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절친 덩자오자오였습니다. 17회? 그녀는 이미 살해당한 게 아니었나요?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창고 안에 있던 그 시신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제가 준 네잎클로버 목걸이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몸에 걸려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언제부터 저를 속이고 내통해 온 걸까요? 대화 속에 묻어나는 친밀함으로 보아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손톱으로 꽉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서 빗소리 외에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얼굴을 닦아내고 조심조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졌고 지팡이도 몇 미터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거봐, 내가 여기 숨어 있을 거라고 했잖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덩자오자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속에서 남편이 몸을 굽혔습니다. 안쓰러운 척 제 얼굴에 멍 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샤오리. 18원래 그의 목적은 일석이조였습니다. 제 손을 빌려 시아버지를 제거하는 것. 그는 시아버지에게 조종당하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3천만 위안을 넘겨주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는 일부러 저에게 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신고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길 바랐어. 아버지가 널 죽이기만 하면 내가 신고할 생각이었지. 대의를 위해 부친을 고발한 셈이 되니까 한 번에 둘 다 치워버리는 거지. 나에겐 남는 장사거든. 그런데 널 얕봤나 보네. 아버지를 해치우다니 말이야. 정말 고맙다고 해야겠어. 그는 한 손으로 가볍게 제 목을 쥐고 마치 병아리를 들어 올리듯 저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심지어 그의 팔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입안이 피로 가득 찼지만 여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남편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분풀이하듯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먼 며느리를 상대로 장마철에 흉기를 꾸미고 살인을 저지르려다 며느리에게 역습을 당해줬다. 이 제목 어때? 19 이건 덩자오자오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녀는 신문사에서 일했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남편은 현장 조작에 동의했습니다. 자오자오.
왜? 저의 저항은 남편의 힘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 덩자오자오가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나랑 저애는 8년 전부터 연인이었어. 너보다 훨씬 먼저 만났다고. 불륜녀라고 따지자면 내가 바로 그 불륜녀지. 8년 전. 그 특정한 숫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저희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해가 아닙니까? 당시 제가 저앤과 교제하는 것을 자오자오가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말이죠. 마치 미묘한 증오와 질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아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진작부터 알고 지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속였어? 모르겠어? 그럼 내가 말해주지. 남편은 흥이 났는지 내 머리카락을 다시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내 몸을 뒤집어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했다. 그는 내 대머리를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세게 내리쳤다. 이토록 일정한 리듬과 강도. 가장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해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범인은 이상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차창 밖으로 기어나온 나를 보고는 여유롭게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나는 눈을 닫혀서 마틴 부츠 한 켤레만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범인은 내 몸을 뒤집어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했다. 그러고는 내 머리를 들어 올려 세게 내리쳤다. 당신이 그때 그 운전사였어.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신이 나서 내리쳤다. 내 이마는 부딪혀서 피떡이 되었고 코피가 쏟아져 나왔다. 봉인되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그날은 내가 대학원 우선 선발에 합격한 날이었다. 곧 전국 최고의 의과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실험을 마치고 우리 세 식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은 비가 많이 내렸고 게다가 외곽이었다.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가 중심을 잃었다. 우리 집 승용차는 들이받쳐 도랑으로 뒤집혔다. 화물차 운전사는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가져갔고 모든 지문을 닦아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내가 연쇄살인마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시 내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당신들이 죽으면 나를 지목할 사람이 없어. 난 아직 젊고 창창한 인생이 있는데 당신들 가족 때문에 쉽게 망칠 순 없지. 망쳐? 도대체 누가 누구를 망친 건데? 이 순간 내 귀에는 이명이 들리며 의식이 희미해졌다. 그는 첫 범행을 회상했다. 시간이 없어서. 널 처리할 틈이 없었어. 자오자오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고. 우린 잠시 헤어졌었지. 신문에서 내 뉴스를 본 뒤에. 난 내 곁으로 왔어. 봉사활동을 하러. 이런 기분을 아니? 관관, 너무 재미있었어. 내가 서툴게 침대에서 내려오다 문에 부딪히고 혼자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넌 원래 최고의 의대에서 공부하며 전망이 밝았는데 결국 자퇴할 수밖에 없었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 대학원 자리도 다른 동기가 가로챘지. 그들이 널 보러 오면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사람들이 가고 나면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잖아. 내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게 난 정말 너무 즐거웠어. 살인마가 왜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지 알겠더군. 이런 맛을 누가 싫어하겠어? 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와 사랑에 빠지고 내 아이까지 낳아주다니. 재미있지 않아? 나도. 나는 그와 함께 죽어버리고 싶었다. 살인범과 수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잤다니. 지난 세월 진흙탕 속에서의 내 발버둥이 전부 그의 웃음거리였다니. 부모님 기일에는 그를 데리고 묘소까지 가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해드렸는데 그가 나를 계속 돌봐줄 거라고. 부모님, 이제 안심하세요라고. 장저에는 무아지경에 빠진 듯했다. 그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아버지가 나에게 진짜 정체를 알려주셨지. 난 전혀 놀라지 않았어. 정말 흥미롭지 않니? 쥐가 새끼를 낳았는데 비 오는 밤에 도살자의 아들을 감동시키다니.
첫 범행 은폐가 이토록 성공적이라니.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나는 무력하게 눈물을 흘렸다. 절망이 심장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는 나를 시신들 곁으로 끌고 가 내 셔츠를 찢어 발겼다. 결국 나는 도살자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밖에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마치 나처럼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절망 속에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강렬한 불빛이 안으로 비쳤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20일 장자에는 반응이 빨랐다. 내 가방을 집어들고 뒤돌아 달아났다. 경찰은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쫓아가지 않고 급히 손으로 내 머리를 받쳐주었다.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몇 분 후, 호흡이 조금 진정되었다.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멍했다. 살아난 건가? 하지만 내 신고 메시지는 시아버지가 차단하지 않았나? 청년은 내가 큰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안도했다. 빨리 가요. 전 경찰이 아니에요. 전 그냥 오늘 밤 휴게소를 지키는 보안 요원입니다. 그는 매일 뒷산으로 유기견들에게 밥을 주러 온다고 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좀 늦었다고 했다. 길에서 개들이 계속 이곳을 향해 짖기에 한번 와본 것이라고 했다. 불량배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보안 요원은 총도 없었다. 방금은 순전히 겁을 준 것이었다. 간도 크지. 돈도 뺏고 몸까지 노리다니. 괜찮아요. 제가 이미 신고했습니다. 그는 장저인이 눈치챌까 봐 겁이 났는지 나를 업고 휴게소 구역으로 서둘러 갔다.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 쓰러져 있어요. 22 아주머니? 설마 시어머니인가?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다. 가지 마세요. 내가 크게 소리쳐 말렸다. 하지만 청년은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앞서 단숨에 달려갔다. 이어지는 둔탁한 신음소리. 나는 똑똑히 들었다. 청년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목에서 피냄새가 배어나왔다. 시아버지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칼날이 내 목에 와 닿았다. 면아야. 다른 남자랑 도망가려 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 평소에는 빈정거리기만 하고 나물 살 때 10원 한 장까지 따지던 그 시어머니가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웃었다. 내 호흡이 가빠졌다.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니 오히려 두렵지 않았다. 체면도 없는 누구보다는 낫지. 아들 행세하는 내 연남이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변했다. 덩자우자우의 목소리로. 그래? 분노 때문에 눈이 뒤집힌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아낸 거야? 23내 추측이 맞았다. 방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오자오는 나를 만지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자연이 나를 시신들 곁으로 끌고 갈 때도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와 자오자오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 그는 내가 알아챌까 봐 겁이 나 계속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젊은 보안 요원이 나타났을 때 자오자오가 무심코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자오자오는 이미 죽었다. 계속 나를 자극한 건 나를 괴롭힌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23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20년 전 왜 경찰이 온 힘을 다해 거의 도시 전체를 뒤졌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는지. 그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비오는 밤의 도살자는 줄곧 2명이었다. 24 당시 18명의 희생자는 모두 밤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이었다. 경찰의 프로파일링은 도살자가 운전사나 노점상, 청소부 등의 일을 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시내 택시 기사들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범행 차량을 운전한 것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시 보기 드문 택시 운전 면허가 있는 여성 운전사였다. 당신은 운전을 맡고 여성들은 여성 운전사를 보고 경계심을 풀었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도살자가 트렁크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유인하고 그는 살인을 맡았지. 당신들은 2인조 범행이었어. 25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순순히 인정했다. 그래. 난 돈을 노리고 그는 여자를 노렸지. 우린 찰떡궁합이었어. 그런데 이 늙은 여편 내가 감히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다니. 복권 당첨금을 받으면 날 걷어찰 계획까지 세웠더군. 그렇게 나온다면야 내가 독해져도 원망 마라. 방해되는 건 밟아 죽여야지. 그놈들도 예외는 아니야. 그럼 20년 전에는 왜 갑자기 범행을 멈췄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면허가 만료됐거든. 갱신하려면 돈이 들고 차도 돌려줘야 했으니까. 나는 그저 황당할 뿐이었다. 경찰은 분석했었다. 도살자가 범행을 멈춘 온갖 이유를.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겨우 이런 이유였다니. 모자는 나를 묶어 뒷좌석에 던져 넣었다. 나는 차 바닥 매트 아래에 숨겨졌다. 복권도 그들이 찾아냈다. 그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장저연의 휴대폰에 뉴스 하나가 떴다. 복권 300억의 주인공 나타나 당첨금을 수령한 후 50억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복권은 우리 건데.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혔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로채간 거야? 장저연이 내 멱살을 잡았다. 그러고는 번갈아 가며 뺨을 때렸다. 내 얼굴이 피범벅이 되도록 때렸다. 이 천한 년이 사람 시켜서 돈을 찾아가? 나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귓가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7, 8대의 경찰차가 그들을 완전히 포위했다. 총을 든 경찰들이 발로 문을 걷어찼다. 경찰들은 그 모자를 바닥에 거칠게 짓눌렀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나는 그제야 냉소하며 진실을 말해주었다. 복권은 가짜야. 너희가 가진 복권은 처음부터 가짜였다고. 26운명이 어떻게 우리 편이겠어? 약 반년 전 자오자오가 나에게 말했다. 샤오리, 내 시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비오는 밤의 도살자는 18명의 여성을 살해했어. 자오자오의 어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지. 그녀는 야간 간호사였는데 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가던 길에 살해당했어. 그녀는 배가 갈라졌고 범인은 심지어 미친 듯이 케이크를 그녀의 뱃속에 밀어넣었지. 자오자오는 기자가 된 후 줄곧 이 사건을 조사해왔어. 그녀는 자책했지. 내 생일만 아니었다면, 내가 오라고 조르지만 않았다면 아마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나는 그녀를 위로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범죄자지. 우리가 아니야. 그녀가 말했어. 그날 엄마가 사고 당하기 30분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대. 그 시절에는 휴대전화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게다가 그녀는 겨우 몇 살이었으니 그 단서는 금방 무시되었어. 그런데 내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어릴 때 들었던 것과 정말 비슷해. 처음엔 그녀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곧 발견했지. 시부모님의 지난 세월 생활 궤적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들이 이사간 곳들은 전부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어. 자오자오는 내가 해를 당할까봐 일찍 이사하라고 했지. 난 수락하지 않았어. 그러면 적을 놀라게 할 뿐이니까. 그들은 수년 동안 잠복해 있었으니 증거를 찾기 힘들 거야. 시부모의 신중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어. 20년 동안 도주한 악마들이니 내게 쉽게 허점을 보일 리 없었지.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 그럼 어떡해? 설마 악마들이 계속 법망을 피하게 둬야 해? 내 교통사고 때
자오자오가 밤낮으로 내 곁을 지키며 이번엔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 증거는 내가 찾겠다고. 27 그날 카페에서 나는 자오자오의 마지막 전화를 받았어. 그녀가 오지 않자 나는 그녀에게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지. 남편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몸에 일부러 향수를 뿌렸더군. 하지만 나는 예리하게 맡았어. 그의 소매에 남아있는 피비린내를. 카페를 나가는 데는 28걸음이 필요해. 마지막 한 걸음을 뗄 때 계획이 세워졌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방금 사람을 죽이고 온 남편에게 말했어. 저엔. 나 복권 한 장 사고 싶어. 28크 회차 복권 발표 후. 나는 밤을 새워 인터넷으로 가짜를 주문했어. 인터넷 가게 주인이 장난치냐며 농담을 하더군. 나는 맞다고 가족들에게 줄 깜짝 선물이라고 했지. 가게 주인은 안심하라며 진짜랑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어. 나는 이를 악물고 어둠을 향해 맹세했어. 자오자오, 증거가 없다면 내가 직접 그 증거가 될게. 29 내 목걸이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지. 죄악으로 가득했던 비 오는 밤, 도살자는 마침내 검거되었다. 선고 공판일. 18명의 희생자 유가족이 전부 참석했다. 마음씨 착한 젊은 보안 요원도 퇴원에 증언해 주었다. 이것은 특별한 재판이었다. 희생자의 부모, 자녀, 연인들이 법정에 섰다. 그들은 당시 가족의 사진을 품에 안고 최종 선고를 기다렸다. 내 옆자리에는 우리 부모님과 자오자오 모녀의 사진이 놓였다. 나는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모든 이의 기다림 속에 법봉이 내려쳐졌다. 사형이다. 세 사람 모두 사형. 장저에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며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렸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불쌍하게 꾸며내며 부모에게 어떻게 학대당했는지,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뒤틀렸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눈물을 쏟으며 참회했다. 샤오리. 난 널 사랑해. 날 용서해줘. 나는 증언대에 서서 말했다. 당신은 음주운전으로 우리 집 차를 들이받았어. 당시 우리 부모님은 숨이 붙어 있었지. 당신이 바로 신고해서 구했다면 부모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야. 나도 눈이 멀지 않았겠지.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건 입막음이었어. 내 눈을 멀게 했지. 지금까지. 당신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 적 있어? 당신의 가식은 한때 나를 속였지만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법은 당신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 역시 필요 없어. 제발 당신의 사악한 본성에 변명을 늘어놓지 마. 30선고가 내려진 날은 입동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먹는 좋은 날. 법정을 나서니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꽃일까? 나는 눈을 감았다. 정말 좋았다. 나중에 나는 큰 돈을 받았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나에게 기부해준 돈이었다. 그들은 내가 다시 빛을 찾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점자로 짧은 글을 써보냈다. 제발 그들을 대신해 이 세상을 봐주세요. 나는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내 시력도 점차 회복되었다. 나는 세상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정말로 그 진흙탕 같은 밤에서 걸어 나왔다.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이 내게 물었다. 궁금하지 않냐고. 장저엔의 얼굴이 말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악몽은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부터가 내 진짜 삶이다.